보육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의 개념은 사회의 발전이나 생활의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변화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요, 영유아를 단순히 보호 또는 타가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였지요. 그래서 보육이라는 의미보다는 타가라는 의미를 더 많이 썼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취업모의 자녀를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오늘날에 와서는 보육의 개념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계층의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었지요. 과거의 저소득층과 취업모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보육에서 이제는 모든 영유아가 대상이 된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지요. 단순히 아이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보육해서 보호와 교육의 개념을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타가, 보육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모의 취업 혹은 질병에 의해 부모가 아닌 타인이 일정 시간 동안 영유아를 맡는 일이죠. 그래서 위탁의 동기 역시 개인적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가를 단순하게 보호하고 신체적 보호의 한 측면에서 개념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적 측면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업모의 자녀만 해당하는 아주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보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로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요. 보육이 이제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1991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영유아 보육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타가에서 보호의 개념으로 보육의 대상 역시 모든 영유아로 확대 변화하였습니다. 선별주의와 보충적 관점이 이제 보편적 관점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지속해서 핵가족화와 취업모가 증가하고요. 출생 후 초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경험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계층과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개념이 변화하였습니다. 특히나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이 된 거죠. 어린이집 설치 시 인가 제도,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서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나 표준 보육과정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보육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보육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죠. 예, 커리큘럼은 라틴어의 꾸레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꾸레레는 경주로 레이스 코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듯이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자기 라인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죠.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트랙이 그어져 있어서 그 선을 달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꾸레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보육 과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보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한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NAUIC에서 보육과정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 조직화된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육과정은 영유아가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또 명시된 보육과정을 영유아가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유아가 이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사가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 학습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바로 이 보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보육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이순영 선생님의 보육과정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틀이자 기준이다. 추구하려는 보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 양식이며 보육 목적, 보육 철학, 보육 방법 또는 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보육과정이란 보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화된 틀이다.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필요성을 먼저 아동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의 측면에서 첫 번째, 아동의 권리입니다. 보육의 개념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취업무의 자녀를 맡아 단순히 보호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영유아가 좋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보호권과 양육권 보장이 더해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은 어떻습니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준비하는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자,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주 우리 아동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국제협약입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지요. 물론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국가가 아니죠. 주연합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 아니라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피부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성별, 종교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무차별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아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최우선의 원칙이 먼저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입니다. 맨 먼저 아동의 생명은
고귀하고 아동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의 권리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아동을 어떠한 위험이나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요.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맨 먼저 선택하는 게 엄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는지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아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어린이 현장에는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고요. 역시 무차별 원칙과 인간 존엄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또 학대와 노동으로부터는 보호되어야 되겠죠. 또 장애아동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권리들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에도 역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국가는 각 아동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시설을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아동의 측면 두 번째입니다. 영유아 발달과 사회화예요. 영유아기는 신체 기관이나 정신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상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달의 결함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과 사회의 측면에서 양질의 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저출산 너무 사회적 문제죠. 저출산의 경향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 너무 커집니다. 보통 이제 한 자녀 혹은 두 자녀입니다. 대부분 한 자녀가 많으시죠. 자, 그래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적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자녀의 수가 줄다 보니까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거나 적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회화를 조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더 활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와 가족의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아동의 측면을 살펴봤죠. 자, 부모와 가족의 측면에서 첫 번째,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째, 결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결혼은 어때요? 꼭 해야 되는 필수였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어떨까 하는 결혼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결혼 가치관으로 인해서 결혼을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높은 이혼율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증가죠. 결혼율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혼율은 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혼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녀가 있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우리가 원인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입니다. 또한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육아 시스템,
그렇죠. 예전에는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주 노동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여성을 좀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바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로 소자녀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기의 조기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보육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가족의 측면에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족의 구조의 변화가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의해 흔들리는 가족 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할머니 또 부모님, 형제 자매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 한 자녀 혹은 두 자녀 이렇게 핵가족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이렇게 겪으면서 전통적인 확대 가족의 형태가 해체가 되고 가족 본래의 기능이었던 자녀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할머님들이 자녀 손주도 좀 돌봐주시고 가사일도 좀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핵가족화, 산업화가 바로 우리 전체적인 가족의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족 구조가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종래의 확대 가족 제도에서 조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아 주던 것에서 부부가 전적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들은 교육 및 보육기관에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죠. 핵가족화로 가족 구조가 변화되다 보니 부모들이 이제 보육기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됐던 자녀 양육을 이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면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적 측면입니다. 미래 국가의 원동력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영유아입니다. 미래 국가의 원동력은 영유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은 국가의 인적 개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낸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시설에 관심을 두고 보육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관점의 첫 번째는 전통적 보육 관점입니다. 고대 영유아는 아버지의 부속물 내지는 가산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성인은 성숙한 사람, 마치 영유아는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었죠. 영유아에게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 법, 관습에 잘 적응하도록 생활 습관을 엄격히 훈련시키고 자조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는 백지 상태와 같아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바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영유아가 가정이나 집단 및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수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주어진 보육 내용을 익혀 사회화되도록
사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보육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율적 참여 보육 관점입니다. 존 두이를 비롯한 진보주의자들은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보육을 해야 자율적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보육은 교사가 정한 활동 속에서 주어진 지식과 내용을 영유아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해서 찾은 활동 속에서 지식을 얻고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유아의 자기주도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학습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는 놀이와 활동을 스스로 구성하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흥미와 관심사를 엮어나가며 이러한 훈련으로 학습된 지식의 양과 범위는 생생한 교육으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선생님께 들은 내용보다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들이 훨씬 더 지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상보육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사회 발전으로 인해 사회 발전의 혜택을 받은 영유아와 받지 못한 영유아가 나뉘게 되는 거죠. 빈곤 가정의 영유아는 출생 직후부터 영양 상태도 나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적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빈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박탈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영유아들에게 인지 발달, 지체를 보상하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회 정서 발달을 보상해주는 보육의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의 보육은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결손을 치유해주는 것으로서 결손 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보육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 가정의 영유아들이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보상해주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이러한 보육 과정의 경향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보육 관점에서 자율적 참여 보육 관점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전통적 보육 관점에서는 지식의 중심, 교사 중심, 또 지식의 양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영유아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또 영유아 중심, 지식의 질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지식보다는 교사들에게 주입되는 지식보다는 영유아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교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영유아가 중심이 되며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재개념주의 중심의 보육과정 관점도 생겨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험 중심의 경향이에요. 자, 존 두이 앞에도 나왔지만 존 두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발달한다는 것은 경험이 발달하는 것이며 경험 속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 내용도 수동적 지식 편중에서 벗어나 능동적 활동 참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중심의 경향입니다. 영유아는 직접 경험을 통해 발달해 나가는데 교사나 성인의 지도가 영유아가 직접 경험한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교사가 경험한 걸 영유아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영유아가 직접 경험한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란 단지 이전의 경험을 요약하는 것이며 영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과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었을 때 영유아는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경험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므로
진정한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은, 주입식 지식은 지식 자체가 경험의 새로운 의미가 되지 못하므로 영유아에게 의미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유아 중심의, 영유아가 직접 경험한 그런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의 질을 강조하는 지식의 질 중심의 경향이죠. 전통적 보육에서는 많은 지식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었으나 변화된 보육에서는 지식의 의미와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학습에서 자율적 참여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지식을 강요하던 학습 활동에서 벗어나서 영유아가 스스로 그 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개념과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경험 활동에서 지식과 의미를 찾는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의 활동에 사용되던 교구나 장난감은 주로 교사 및 성인이 만들거나 업체에서 생산된 인공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솔방울이라든가 목재 블록 등 자연에 대한 영유아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또 자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 보셨듯이 아이들이 목재, 좀 더 자연적인 거죠. 또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활동 속에서 지식과 개념을 획득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념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개념주의 중심 보육 과정의 관점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육 과정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육을 바라보고 재개념화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은 불평등하며 현재 사회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보육 과정을 통해서 영유아들에게 은연중에 불평등과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영유아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게 바로 재개념주의 중심 보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육 프로그램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란 뭘까? 자, 프로그램은요, 특정한 이론이나 철학적 입장에 근거하거나 특정 영유아 혹은 기관 및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고 있거나 또 그 시행 방법이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에 보육 프로그램의 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삼성 어린이집 프로그램입니다. 자, 삼성복지재단에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어린이집 프로그램에서는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삼성이 추구하는 삼성 포괄적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또 부모 지원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보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리가 삼성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맨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괄적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고 단순하게 영유아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 지원을 해주고 또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르니 어린이집 프로그램입니다. 예, 푸르니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바로 직장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IBM, 하나은행, 대교, NH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대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직장 어린이집에 의무화하였습니다. 여성 300인 이상이면. 예, 그래서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따로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푸르니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푸르니 어린이집 프로그램은요, 일하는 부모들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일단 보육 시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앞에 출근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머님들이 퇴근하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려가기까지 좀 늦게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죠. 그래서 보육 시간의 연장, 그다음에 보육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만 5세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다양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도 이 생에 와서 첫 번째 낳아본 아이예요. 또 둘째 아이도 둘째 아이 자체로는 처음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유아를 위한 질적 보육 프로그램을 위해 낮은 교사대 영유아 비율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게 어머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우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오면 어때요? 교사가 0에서 1세는 교사 1명이 영유아를 3명 돌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 혼자 아이 1명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사는 3명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이 바로 푸르니 어린이집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사들 자체의 연수를 통한 우수한 교사, 건강, 안전, 위생, 영양 등을 고려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유치원 에듀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요, 반일제, 또 시간제,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을까요? 예, 만약에 내가 급하게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이다 하실지라도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아이를 단 한 몇 시간만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설립 목적은 취약전 교육과 초등교육, 또 중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자 한 거고요. 자, 학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업무 및 가사에 전념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 보육 관련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다르고 이제 주관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에듀케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서 생활과학에서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독특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설립 목적은요, 대학원생 및 교직원 자녀의 보육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과 학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장 어린이집과 좀 유사하지요. 서울대에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뿐만이 아니고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직원의 후생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 보육 실천을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
또 보육과 복지 분야에서의 연구에 이바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자녀가 일단 먼저입니다. 그리고 연령은 만 1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영유아와 아동입니다. 그렇다고 꼭 서울대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자녀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근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어린이집은 여러분이 지금 보셨듯이 연령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 1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 보육까지도 우리가 포함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대학교와 좀 다르게 연세대학교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75년 연세대학교가 부설교육기관으로 만들었고요. 아동과 관련된 연구와 실습을 위한 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각자가 지닌 소질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거죠. 또 연대에 있는 아동 가족학과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발달 과정과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지도할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서울대처럼 대학원생과 교수들이 어린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래서 직접 가까이 보고 경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실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을 통해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성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일하는 지도자를 재훈련시키는 거죠. 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역시 연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의 목적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하고 또 어린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의 프로그램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